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바둑의 상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양이라는, 교양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중국, 아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도, 중국에서 한자 문화 시대에는, 자, 예전 어른들의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딱 교양 필수 과목이 뭐라 할까요? 체육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지만은 예전에도 음악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 과목이 금기서화. 자, 전부 한자지만은 그걸 한글로 해석하면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음악입니다. 검은고, 음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예, 글씨, 화. 네 번째가 그림. 자, 예전에 필수 교양 과목에 네 과목이 있었는데, 첫째는 음악, 둘째는 바둑, 셋째는 글씨, 넷째는 그림. 이렇게 네 과목이 예전에 교양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둑은 두 번째에 해당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4활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바둑을 잘 뜨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안 나온 것 중에서 용어 설명과 기본적으로 바둑을 뜨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바둑을 뜨다 보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정석은 기본적으로 바둑에서 시작된 용어인데, 정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바둑은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자, 집을 짓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인데, 정석이라고 해서, 자, 바둑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합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때까지 확립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거쳐서 저게, 자, 정석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파점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격과 수비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거는 수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뒤에 돌이 있는데, 자, 그래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건 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집을 짓고서 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돌과 네 돌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집을 짓는다. 자, 이거는 하나의 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공격은 어떤 것이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는 수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격을 흙이 먼저 걸쳤으니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아까는 흙돌이 여기 있었는데, 다시 이쪽을 벌리지 못하게, 이쪽으로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돌이, 서로가 집 지을 공간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건 전투가 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얽혀져서, 일단, 까만 돌, 그야말로 검은 돌과 하얀 돌의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최선의 공격과 최선의 수비가
최선의 수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정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석이고, 자, 이때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수비전 정석이 되겠고, 자, 여기서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백이 흙을 공격해서 헤어지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공격과 수비가 얽혀진 정석이 됐습니다. 흙은 집을 짓고 백은 헤어지게 만들고 밖으로 발전성이 좋게 세력을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됐다고 할 적에 여기 걸치고 백이 자, 파점이요. 수비적인 서로 집을 짓고 헤어지는 정석. 이쪽은 출발은 같았지만은 백이 흙을 공격해서 헤어지게 만들고, 이쪽은 집을 짓고 이쪽은 세력을 가지고. 자, 출발은 똑같았는데 걸친 것도 똑같았습니다. 백이 이쪽을 받느냐, 수비적인 정석을 취하느냐, 공격적인 정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둑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령대에 따라 다를 때는 책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한 고등학교 때쯤 가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은, 거기서 정석은 바로 이 바둑의 정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둑은 기본적으로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흙과 백이 번갈아 뚫는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집 많은 사람 이긴다. 제가 첫 시간 첫 번째는 흙과 백이 번갈아 뚫는데 흙이 먼저 뚫는다. 그리고 집 많은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흙이 먼저 뚫면은, 자, 그럼 누가 유리할 거예요? 항상 뭐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적에도 먼저 뛰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해요. 출발이 좋으니까. 같은 동일한 바둑판 위에서 먼저 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둑을 뜰 적에 승부가 나야 되는데, 비기면 또 다시 재력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럼 누가 흙을 잡을 것이냐? 누가 흙을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흙을 잡은 사람이 너무 유리한데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덤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이 흙을 잡은 사람이 먼저 뜨는데 나중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실제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흙집과 백집이 다, 나머지는 다 공표고 이렇게 남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 흙집 몇 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5, 10, 15, 20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백집 몇 집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3호는 15. 5, 10, 15, 20집이고 15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흙집이 20집이고 백집이 15집이니까 흙이 5집을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바둑 실력이 늘어날수록 흙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이 똑같다면 흙이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적어도 100번을 뜨면은 60번은 흙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먼저 뜨는 사람이 너무 유리하거든요. 실력이 늘어나면은 사실은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흙이 먼저 뜨는 사람이
확률이 7대3, 70%, 80% 이기게 되겠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면 스포츠 경기가 실력이 아니고 누가 흙을 잡느냐에 따라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돌가리기를 하든 누가 흙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가 좌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죠? 운에 따른 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실력에 대해서 승부가 나야지. 자, 그래서 자, 먼저 뜨는 이 흙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그래서 자, 페널티를 준다. 뭘 어떻게? 흙집에서 집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공제라 그러고, 때로는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자, 흙한테 흙집에서 집을 빼거나 백한테 집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흙한테서 뺄 적에는 우리가 공제라 그러고, 마이너스 빼기 공제라 그러고, 백한테 집을 더해주면 덤이라 그럽니다. 덤이라는 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한 박스를 사면은 한 봉지를 더 준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1+1. 예? 뭘 마트에 가서 보면 1+1 또는 요즘 2+1 한 개 더 준 것을 덤이라고 그래요. 자, 덤은, 자, 그럼 이 361칸에 바둑판에서 덤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경험칙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삼아서 수백 판, 수만 판, 수십만 판 바둑을 뜬 사람들이 덤을 흙이 얼마나 유리하냐? 그걸 정했습니다. 그때 약 6집에서 7집 사이다. 그리고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6.5집을 덤으로 정했습니다. 즉, 자, 이 상태에서 15집에서 100한테 6.5집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21.5가 되겠죠. 그래서 흙집은 최종적인 승부는 흙집은 20, 100집은 15 플러스 6.5, 21.5, 즉 21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00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덤에 대한 제도입니다. 사활에 대해서는 304활, 404활, 504활, 도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둑을 뜨다가 보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덤은 상관없이, 지금 흙집이 몇 집이죠? 10집입니다. 그죠? 여기도 흙집이 10집입니다. 자, 여기에 돌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돌의 자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이제 개념이 어려워지는데, 자,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둑을 잘 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바둑을 아직 계속 끝나기 전에, 이렇게 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바둑이 끝나면 말이죠. 사석, 서로 상대방의 칩을 메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집이 몇 집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집이 되겠습니다. 100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9대6으로 현재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면도로 돌아가서 똑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바둑이 끝나면은 원래는, 자, 그리고 사석은 상대방의 칩을 메우면은 흙집은 5, 넷, 9집, 100집도 5, 넷, 9집.
비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집이 똑같아서 비기게 되는데, 이 장면도에서 자, 학생들이 돌을 보고 항상 따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학생이 초창기에. 자, 이렇게 따내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은, 자, 사석 교환에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지게, 아까는 비겼는데 지금은 흙이 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까만 돌과 하얀 돌이 싸우면은 백이 먼저 해도 사실은 이게 백이 먼저 해도 백이 죽습니다. 백이 먼저 해도 백이 죽습니다. 즉, 요 동해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니까 여기서는 흙이 먼저 해도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11집을 내고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11집이냐면 여기가 사석이니까 10집 플러스 사석 하나 11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살아있는 돌은 흙돌이 완전히 살아있고 백은 두 집이 없이 죽어있다. 일반적으로 흙이 이기고 있는 싸움이거든요. 이때는 활로를 메우지 않고 바둑이 다 끝나는 시점 이렇게 활로를 메우지 않고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돌은 자, 두 집이 안 난 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돌은 활로를 메우지 않고도 사석이 되겠습니다.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백돌은 완전히 살아있고 흙은 이 백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바둑이 다 끝나면은 공배도 다 메고 끝나면은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석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각자 사석통으로 들어가면은 갔다가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상대방의 집을 메우러 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흙집도 9집, 백집도 9집. 자, 비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흙이 혹시라도 불안해서 이렇게 따내게 된다면, 자, 이 돌과 돌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내 집이 흙집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에다가 도로 교환을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되고 백은 9집이 돼서 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내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백은, 이걸 자연사 처리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죽었다. 이렇게 자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용어로. 자연사 할 때면 내 집 원래 10집에다가 11집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굳이 안 따내도 되는 대로 따내는 것은 뭐예요? 내 집을 내가 줄이는 행위입니다. 자, 내 집을 내가 줄이는 거 어떻게 됐어요? 원래 집이 흙집과 벽집이 똑같았는데 내가 내 집을 줄였으니까 내 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 이렇게 돼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적에는 돌을 활로를 메우지 않고도 사속으로 된다. 자, 우리가 돌로 삶과 죽으면서 처음에는 활로를 다 메우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자, 활로를 다 메우지 않아도 내가 내 집에 들어온 돌은 자연사 처리야. 활로를 메우지 않고도 따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축은 어떤 것이냐.
이 상태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나가는 것이죠. 축은 이렇게 단수를 하면은 도망을 가고 단수 활로를 들이면 자, 계단 모양으로 축은 계단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왼쪽에서 3번, 오른쪽에서 3번. 왼쪽에서 3번, 오른쪽에서 3번.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은 계단 모양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선까지 가면은, 자, 더 이상 이 백돌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쫓아가면서 단수하는 것을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결국 계단 모양으로 나가서 죽게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데 방해꾼이 있을 적에는 도로의 관계가 다르면, 배석이 다르면, 도로의 배치가 다르면 이 축이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둑판에서 도로의 배치가 다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축을 몰아야 되느냐. 어쨌든 축이라는 단수를 쳐야 되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단수하든가 이쪽을 단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단수를 해야지 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쪽부터 단수를 안 되는 방향부터 단수를 한번 해보죠. 단수 나가면 자, 아까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데 여기에 돌이 있어요. 백이 나가면서 내 돌이 단수가 됐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단수네 이렇게 하면 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양단수가 되겠습니다. 내 돌이 먼저 단수를 맞으면 양단수가 나중에 양단수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축을 몰아보면은 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 척 하다가 사실은 흑어이들이 단수네요. 그리고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흑이 또 이쪽으로 단수하면은 서로 단수가 됐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돌이 단수지만 흑도 지금 단수가 되어 있고 현재 차례는 백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완전히 두 집 따로따로 두 집을 내고 살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축을 배울 적에는 단수 나가고 단수 이렇게 계단 모양 아주 순조롭게 축이 잘 됐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가니까 단수 나가고 얘들이 단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의 배치가 이 도로에 의해서 이쪽으로 축을 모으니까 나가면서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도로의 배치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된 상태에 어느 방향으로 축을 몰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축을 몰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축을 몰면은 나가고 계단 모양으로 나가면 다시 단수
단수. 자, 이제는 축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방해꾼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선호 단수. 자, 이렇게 되면 축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이 있을 적에는 방해꾼이 없는 이쪽 방향으로 몰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고. 자,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여야겠다. 아까 여기 있던 돌이, 자, 지금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다. 자, 다시 한번 축을 해보겠습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단수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씩씩하게 단수를 몰고 나가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자, 여기 있던 돌이 이돌과 만나버렸어요. 그죠? 축은 기본적으로 도망가도 활로가 2개가 되어야지만 단수를 칠 수가, 계속해서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 지금 활로가 4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편하고 만나가지고, 그럼 축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이 한다 그래도, 곳곳에 양단수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단수. 이쪽을 약성을 보강하면은, 이쪽을 또 단수, 양단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 축을 나가다가 실패하면 내돌이 전체적으로 다 양단수가 곳곳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도, 자, 이런 형태를 축머리라고 그럽니다. 축머리. 축의 진행 방향에 있는 도를 축머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때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도로의 배치가 백한테, 백돌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백돌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단수를 쳐서는 축을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는. 그렇다고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하면 빠지는 순간에 하나, 둘, 셋. 활로가 3개가 되면 축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한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선 축이 안 되게 돼요. 양단수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쪽을 방어한다고 해서 이번엔 이쪽으로 양단수를 맞게 되겠습니다. 자, 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돌이 위쪽으로 돌이 이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한 위쪽에 돌이 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하얀 돌이 자기 편이 없는 쪽으로 축을 몰아야 되겠습니다. 단수. 자, 상대편 돌이 없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축을 몰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의 바둑이라는 것은 규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도로의 배치에 따라서 돌을 단수 치는 방향이 또는 돌을 놓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은 축과 축머리. 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돌이 축의 진행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이쪽이 상대방 돌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편이 기다리겠다. 응원군이 기다리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둑 상식 예전에 교양 과목, 필수 교양 과목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도로의 자연사. 자, 도를 안 따내도 된다. 반드시 내 돌이 완전히 살아있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을 적에는 상대방의 돌을 활로를 메어서 따낸 것은 우리 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사 돌은 따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자, 도로의 배치에 따라서 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때는 방향을 조심해서 상대방 도로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축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